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일족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과 전자 한 개는 핵과의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굉장히 작고 이 원자과 전자 한 개를 떼어내기가 쉽죠. 그러므로 일족 알칼리 금속은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1가의 양전하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알칼리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들은 자신의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운 그런 성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중성 원자 상태에서도 원자과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워낙 작아요. 인력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결합력이 작고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겠죠. 그러므로 똑같은 부피 속에서도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 수가 더 적게 존재를 할 때고 또 원자 번호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같은 주기의 다른 원소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것들의 이 질량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칼리 금속은요, 같은 부피당 핵의 개수도 적을 테고 원자량 자체도 적어서 밀도값이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표를 보면은 이 알칼리 금속 원소 중에서 리튬, 소디움, 포타슘까지를 봤을 때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 밀도가 1보다도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밀도값이 1보다도 더 작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금속 결합력이 약하고 금속 결합력이 약한 것이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냐면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죠. 리튬, 소디움, 포타슘, 그리고 루비늄, 세슘을 봤을 때 녹점이 다 200도도 안 되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고 있는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기껏 몇 도밖에 안 돼요. 1기압하에서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도 더 낮은 98도 정도가 그것의 정상 녹는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소듐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이 되기 때문에 이 소듐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의 녹는점은 1기압하에서 약 98도씨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해 놓으면 좋겠죠. 리튬부터 시작해서 세슘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과 전자급 질수가 더 많아져요. 원자과 전체 전자급 질수가 더 많아져서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금속 결합력이 약해지고 녹는 점은 더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점과 이 끓는 점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인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주결표상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으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자 껍질 한 개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할 때 뭐를 배웠냐면은 전자 한 개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날아가니까 반지름이 약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볼까요? 알칼리 금속은 할로겐 원소와 굉장히 반응을 격렬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알칼리 금속은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온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죠. 이온 결합하는 물질을요, 한 글자로 염이라고 합니다. 염을 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염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단순염이라고도 하고, 또는 가끔씩 보면 정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정염이라는 표현은 뭐와 상관이 있냐면은 Na 플러스와 Cl-가 수용액 중에도 존재하는데, Na 플러스와 Cl-는 수용액의 액성을 염계성이나 산성이 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을 우리가 알칼리성 염, 산성염과 대비해서 그냥 이 정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염, 정염이죠. 알칼리 금속은 수소하고 산소하고의 반응성도 굉장히 커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할지라도 알칼리 금속이 전기염 송도가 더 작죠? 자기가 전기염 송도가 작으니까 자기는 전절이라서 양의 산화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NaH를 봤을 때 NA가 H보다 전기염 송도가 작아요. H가 2.2고 NA가 앞에서 봤더니 0.9죠? Na 플러스 1가 H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Li2O부터 여기 Na2O2, KO2까지 주의하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은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산화수가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였죠. 그래서 플러스 1가 두 개만큼 플러스 2가
따라서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때 그걸 우리가 산화이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칼리 금속 무조건 플러스 1가잖아요. 두 개만큼 플러스 2가, 따라서 O2만큼이 마이너스 2가가 돼야 전체 연가고, 산소가 몇 가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1가로 됐죠. 과산화이온이 됐어요. O가 마이너스 2가가 아니라 마이너스 1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O2는 여기 다시 한번 적어서 표현해보면은 화합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1가의 산화수거든요. 그러면 O2만큼이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1가. 그러므로 O 한 개당 마이너스 2분의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초과산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O가 항상 마이너스 2가인 것이 아니고, O가 자기하고 알칼리 금속 원소 결합할 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배울 때 또 등장하는 세 번째 요소, 알칼리 금속은 물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소듐 금속을요, 물에다가 던지면은 그냥 한 개의 폭탄이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물은 궁극적으로 이온화가 되면은 H+와 그리고 OH-로 생성될 수 있고, 이렇게 물이 궁극적으로 H+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이 이렇게 물에게 전자를 주죠. 물에게 전자를 주게 되면은 물은 H+를 받아서 H+가 알칼리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은과 동시에 수소 원자가 되고, 이런 물 분자가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반응을 해서 H+ 두 개, 수산화 이온 두 개 있는데 H+ 각각이 전자를 받으니까 수소 원자가 되죠. 수소 원자가 된과 동시에 이것들은 서로 공유 결합해서 뭘 형성합니까? 수소 분자 기체를 생성하죠. 그리고 이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폭발성 기체인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 기체가 산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폭발을 해요. 자, 이래서 이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서 뭐가 남았냐면은 NA가 수소 이온한테 전자 주고 나면은 Na+가 두 개가 남겠죠? Na+ 두 개 남았어요. 여기 또 수산화 이온 두 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aOH 이 두 개만큼이 생성될 테고, NaOH니까 이거 자체는 뭡니까? 염기성을 나타내겠죠. 알칼리 금속이 물에 용해가 되면은 용해가 됨과 동시에, 즉 물과 접촉과 됨과 동시에 폭발을 하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자,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NaOH만 수용액 쪽에 남기 때문에 남아있는 용액의 일성은 염기성이다. 그러므로 물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H+를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은요, 알칼리 금속과 접촉하면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알코올, 에탄올이나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도 물처럼 이온화가 되면서 H+를 조금이나마 내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알코올도 이렇게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은 이런 비슷한 폭발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8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2조 알칼리 토금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알칼리 금속은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어요. 따라서 알칼리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은 전자 한 개를 잃으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과 관련이 있었어요. 알칼리 토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두 개를 잃으면서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것과 관련된 물질들을 생성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금속 결합력은 핵의 양 전하량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유전자 역할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핵과의 인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 수도 중요해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자기 주위는 핵과의 인력의 합이 작죠. 근데 알칼리 토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적어도 알칼리 금속보다는 이 전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핵들과의 인력의 합을 생각해 보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은요,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 금속 결합력이 훨씬 강해요. 녹는 점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자기 주위는 핵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핵들 사이에 평균 거리가 가깝고, 따라서 동일한 부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핵의 개수가 많아요. 핵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따라서 그 질량수가 커짐으로써 전체 질량이 커지니까 밀도값도 크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볼까요?
앞에서 리튬이나 NA나 K와 같은 알칼리 금속은 밀도값이 1도 안 됐는데 여기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밀도값이 꽤 크죠? 그 다음에 리튬, NA를 봤더니 녹는 점이 약 181도, 98도로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기 똑같은 리튬과 대비가 되는 원소. 자, 리튬은 녹는 점이 181도인데 베릴륨은 몇 도입니까? 1300도 가까이 되죠. 근데 같은 또 3주기 원소인 알칼리 금속 NA는 농점이 98도인데 마그네슘은 농점이 650도시로 굉장히 크죠. 이것은 바로 한 원자당의 원자가 전자수가 알칼리 금속은 1개이고 알칼리 토금속은 2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 차이입니다. 알칼리 토금속도 전자를 잃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것과 관련된 에너지인 이온화 에너지 값이 중요한데 주기율표상에서 위로 간 것으로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예외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간 것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서는 같은 쪽에서 위로 갈수록 크다.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의 경우에 전자를 2개를 잃으면 전자껍질 하나 날아가죠. 전자껍질이 날아가면서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이온 반지름이 약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칼리 토금속도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할로겐 원소와 반응을 격렬하게 합니다. 왜?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한 개 넣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죠. 알칼리 토금속은 전자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으니까 이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온 결합하는 염을 형성하는 거구나. 쉽게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산소와 반응하죠. 할로겐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지만 산소도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알칼리 토금속과 이렇게 산소가 반응해서 이 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염도를 잘 형성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물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렇지만 알칼리 토금속은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는 물과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 반응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물과 반응을 해서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수소기체 발생하고 수산화 마그네슘 생성하니까 또 용액에서 염기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 알칼리 금속만큼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물을 끓여줘야 돼요. 그런데 물을 끓이면은 그 끓는 물과 마그네슘과 반응하니까 알칼리 토금속은 물과 반응을 하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훨씬 낮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59쪽을 보면은 섹션 9 13족 원소인데 13족 원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소가 2주기 원소인 붕소, 3주기 원소인 알루미늄. 물론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탈륨이 있지만 갈륨, 인듐, 탈륨은요 반도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중요하고 화학 전반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희귀한 금속들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붕소와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붕소라고 하는 원소는 2주기 원소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원소는 3주기인데 참 재밌게도 이 붕소와 알루미늄 우리가 앞에서 금속, 비금속을 분류를 할 때 어떻게 갈려지냐면은 2주기 원소인 붕소는요 비금속 원소다라고 분류를 했고 3주기 원소인 알루미늄은 어떤 원소? 금속 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전자를 3개 잃어서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붕소의 경우에는 이 붕소가 다른 비금속 원소와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하는 물질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는 사실 주기와 비롯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3주기보다는 2주기가 전자껍질 수가 적죠. 원자가 전자와 핵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서 인력이 크고 따라서 이 붕소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 농점이 훨씬 더 호돈소 물질 상태에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도 값을 보면은 붕소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또 원자 번호가 워낙 크거든요. 원자 번호가 크다는 것은 핵의 양성자수가 많고 핵 속에 중성자수도 많기 때문에 질량수 자체가 커지죠. 질량수가 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질량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도 값은 알루미늄이 약간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밀도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녹는 점이 알루미늄보다 붕소가 훨씬 더 크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값도 주기표상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붕소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 잃어서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전자 3개 잃으면서 전자껍질이 날아가니까 전자껍질 수가 1개가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훨씬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자에 비해서
플러스 3가 양이온의 반지름이 2분의 1보다도 좀 더 작죠. 근데 붕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이 수용액 중에 이용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붕소 플러스 3가의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굳이 질문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붕소는 보통 이 다른 비금속 원소와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3가의 이온 반지름은 여러분들의 질문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볼까요? 알루미늄의 성질을 먼저 보는데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 3개를 잃어서 플러스 3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알루미늄도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할로겐 원소와 결합하기 쉽고 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산소와 결합하기 쉽죠. 여기에서 당연히 산화수를 받을 때 할로겐 원소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죠. 우리가 앞에서 절대적인 산화수 했죠. 화합물에서 알칼리 감소하면 무조건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화합물 중에서 알칼리 토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또 화합물 중에서 알루미늄은 무조건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고 할로겐 원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가, 3개만큼 마이너스 3가, 전체로 0가 맞죠. 만약에 염소가 결합했다라고 하면은 AlCl3로 나타나겠죠. F가 결합하면 AlF3, Br이 결합하면 AlBr3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산소가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산화알루미늄을 잘 생성하는데 알루미늄 그 자체는 산화수가 화합물, 예를 들어 화합물의 정의가 뭔지 알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이온 결합을 하거나 공유 결합해서 형성한 물질입니다. 알루미늄 한 개당 플러스 3가, 두 개만큼 플러스 6가, 따라서 O3만큼이 마이너스 6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죄송합니다. 산소 한 개당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게 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산소의 산화수하고 잘 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l2O3에서 알루미늄 마찬가지로 또 플러스 3가. 그리고 알루미늄이 질소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AlN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 항상 플러스 3가예요. 질소는 몇 가입니까? 원자가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3개 받아서 마이너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자, 두 번째로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순수한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 얻느냐? 자연계에서 산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Al2O3가 존재를 하는데 이 산화 알루미늄을 용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전기 분해시켜서 얻죠. 물론 산화 알루미늄은요, 그냥 자연계에서 순수한 산화 알루미늄이 아니라 다른 금속하고 섞여 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를 해내요. 그리고 다른 금속하고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보통 이렇게 수화물 형태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크사이트와 같은 광물을 배웠잖아요. 그것은 산화 알루미늄이 물과 결합해서 물에 의해서 수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 여기서 물을 떼내고 나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이것을 용융을 시켰죠. 용융시키고 난 다음에 전기 분해시켜요. 자,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에서 양극과 음극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극이 뭐냐? 산이에요. 양산. 여름철에 여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요즘에는 챙이 달린 모자도 쓰고 다니지만 가장 고전적으로는 양산을 제일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양산이에요. 양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음극의 정의는 뭐냐? 음극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다. 음환 하면은 말만 들어도 좀 음흉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양산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을 배우다 보면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배우는데 플러스 단자가 양극이다. 이런 거 없어요. 플러스와 양극은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마이너스 단자가 음극이다? 아닙니다. 마이너스 단자도 음극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전기화학과 대해서 다시 체계적으로 말합니다. 전지 있죠. 갈바니 전지, 볼타 전지, 전지에서는 양극이 마이너스 단자예요. 음극이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런데 전기 분해에서는 양극이 플러스 단자고 음극이 마이너스 단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살입니다.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산화 알루미늄을 용융을 시켰어요. 용융을 시켰고 여기서는 솔루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산화 알루미늄을 용융시키려면은 2000도 이상에서 용융시켜야 되는데 용융이 2000도 이상에서 용융시키기가 어렵거든요. 2000도라는 온도 자체를 얻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기다가 빙정석 6플로로 알루미늄 삼가산 소듐이라고 하는 빙정석을 첨가를 해서 용융시키면은 약 1000도씨 정도에서 용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빙정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산화 알루미늄 산소 마이너스 2가와 알루미늄 마이너스 3가가 결합한 형태의 산화 알루미늄에 용융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액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빙정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이 빙정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000도씨 약간 높은 온도에서 이 용융을 시키고 그리고 전기 분해를 시켰어요. 알루미늄은요, 몇 가에서 몇 가로 바뀌냐면은 플러스 3가에서 알루미늄 순수한 호돈수 물질로 바뀌니까 전자를 받았죠. 전자를 받으니까 무슨 반응을 했다고 그럽니까? 환원 반응을 했다고 하죠. 환원 반응은 무슨 극에서 일어나요? 음극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음극에서 이 알루미늄이 환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에 관한 설명은요,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은 화합물 중에서 다른 비금속 원소와 결합해서 자기는 항상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낸다. 그때 알루미늄과 결합하는 할로겐 원소는 마이너스 1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마지막 성질을 보니까 알루미늄 그 자체는 물과 잘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알루미늄은 산수용액이나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반응을 하더라. 산성 수용액이나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반응을 해서 이런 양이온, 이런 음이온을 형성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와도 반응하는 원소를요, 양쪽성 원소라고 합니다. 양쪽성 원소에는 너 그렇게 잘난체 한다고 알아주남?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암기하죠. 알, 아, 주, 납.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가 산과도 반응하고 염기와도 반응하는 대표적인 양쪽성 원소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알루미늄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그냥 물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산성 수용액이나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반응을 해서 이런 양이온, 이런 음이온들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십시오. 60쪽입니다. 이번에는 13종 원소 중에서 붕소에 대해서 하는데 붕소에 대해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붕소의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붕소가 수소하고 결합한 수소 화합물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붕소의 할로겐 화합물을 먼저 보면은 붕소의 전자 배치를 볼까요? 붕소라고 하는 원소는 몇 번 원소? 5번 원소예요.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전자 껍질이 바뀌어서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그리고 전자 부껍질이 바뀌어서 2p 오비탈에 전자가 1개가 존재하는 이 형태.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최외곽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원자가 전자 껍질. 원자가 전자 껍질에는 이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자가 전자 3개인데 이 3개를 가지고서 붕소가 할로겐 원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결합을 하니까 붕소가 전자를 1개 내고 할로겐 원소도 전자 1개 내고 붕소가 또 전자 1개 내고 할로겐 원소도 전자 1개 붕소가 전자 1개 내고 할로겐 원소 전자 1개 내고 그러니까 붕소는 공유 결합을 몇 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3군데 하겠죠. 이렇게 붕소가 공유 결합을 할로겐 원소와 3군데 하고 이 원자가 전자쌍, 공유 전자쌍인데 하나의 반발력을 고려했을 때 이 전자쌍들은요 가능한 한 멀어져야 되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죠. 그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나오게 되는데 붕소가 이렇게 할로겐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할 때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하여튼 이 평면 삼각형 구조고 이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붕소가 빈 오비탈을 가졌다 합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빈 오비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붕소가 할로겐 원소와 결합했을 때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 형태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붕소의 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따져볼까요? 붕소가 수소하고 결합했을 때도 앞에 할로겐 원소와 결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 삼각형 구조의 BH3라고 하는 이 물질이
두 개가 딱 서로 결합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합체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B2H6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B2H6를 구성할 때는 분자 구조가 좀 요상하게 생겼죠. 여러분 원래 H는요 공유결합을 무조건 한 군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H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결합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다리걸침 결합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양쪽으로 결합하는 다리걸침 결합이 어떻게 생성됐나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볼까요? 붕소가 할로겐 원소하고 결합할 때, 붕소가 할로겐 원소하고 결합할 때도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붕소가 수소 3개와 결합할 때도 이렇게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붕소는 원자, 건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 그런데 실제로 이 BH3라는 물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BH3와 BH3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B2H6라는 분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붕소가 H 결합하면서 이것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붕소가 H와 결합하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기염 송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붕소는 전기염 송도가 2.0이거든요. 수소는 전기염 송도가 2.2예요. 전기염 송도가 크면 클수록 이 공유 결합하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죠.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 수소가 전자를 끌어당긴과 동시에 이쪽으로 빵 하고 오면서 붕소하고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가 전기염 송도 2.2, 붕소가 2.0으로 자기가 전기염 송도가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긴과 동시에 이 전자를 가지고 이쪽 붕소하고 결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도 이 붕소와 이 붕소 사이에 다리 걸친 결합. 이 수소도 어때요? 이 붕소와 이 붕소 사이에 다리 걸친 결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있는 수소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안쪽에 있는 수소, 이거를 스몰 a라 하고 스몰 b라 하면은 스몰 a 수소가 이쪽과 이쪽 다리 걸침 결합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이 3개이기 때문에 3중심. 결합 몇 군데 하고 있어요? 2군데. 그래서 3중심 2 다리 걸침 결합. 여기 이 B라고 하는 수소도 마찬가지죠. B라는 수소가 원래 이쪽 오른쪽과 결합하고 있는데 이쪽까지 결합하죠. 이것도 3중심 2 다리 걸침 결합.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다리 걸침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설명이 괄호 3번, 60쪽 괄호 3번에 이 그림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붕소하고 수소하고 원래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도 붕소하고 수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2개. 그랬는데 여기는 붕소와 수소하고 공유 결합할 때 전자가 2개인데 이 전자 2개를 가지고 수소가 어때요? 이쪽으로도 결합하고 이쪽으로도 결합을 하죠. 수소가 양쪽으로 모두 결합을 하면서 전자 2개 중에 1개는 평균적으로 여기에 있고 또 1개는 여기에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2개를 가지고서 양쪽으로 다리 걸침 결합하면서 전자가 평균적으로 1개는 여기에 있고 1개는 여기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깥쪽에는 붕소와 수소 간의 사이에 전자가 2개. 다리 걸침 결합하는 것은 붕소와 수소 핵 사이에 전자 1개죠. 핵과 핵 간에도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전자가 2개가 있으면 핵을 꽉 붙드는데 전자가 1개밖에 없으면 핵 간의 반발력을 전자가 극복을 못하죠. 따라서 이쪽 다리 걸침 결합하는 것은 이 전자가 핵을 꽉 쥐지는 못하고 핵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 핵 간의 거리가 멀어요. 길이가 길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결합하는 것은 전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핵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더라도 전자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결합 길이가 짧게 나타납니다. 숏하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결합각입니다. 전자쌍, 전자 2개 간의 반발력이 클까요? 전자 1개 간의 반발력이 클까요? 2개 간의 반발력이 1개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겠죠. 반발력이 크면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따라서 어때요? 결합각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결합각이 안쪽에 있는 결합각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바깥쪽의 결합각이 안쪽에 있는 결합각보다 더 크고
안쪽 결합각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림상에 이미 결합 길이와 결합각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2H6라는 분자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분자가 있는데 C2H6라는 분자죠. B2H6에서는 분명히 붕소 간에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소에 의해서 다리 걸침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C2H6라고 하는 액테인이라는 분자에서는요, 탄소가 직접 결합을 하고 있고, 탄소 사이에 다른 수소가 다리 걸침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니까, 이 동그라미 2번 차이점입니다. B2H6에서는 B와 B 간의 결합이 없는데 C2H6에서는 C와 C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이점의 니은의 요소를 보면은 B2H6에서는 B와 H 간의 결합이 한 종류의 두 종류예요. 두 종류죠. 바깥쪽은 결합 길이가 짧고 다리 걸친 결합은 결합 길이가 길어요. 근데 C2H6에서는요. C와 H 간의 결합 6군데가 모두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SN 값이라고 하고 SN 값이 4일 때는 그 중심에 있는 원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붕소를 봤더니 자기가 결합하는 전자가 뻗어 있는 방향이 몇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그래서 이때 붕소는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2H6에서 탄소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방향으로 전자들이 뻗어 있죠. 원자과 전자들이 뻗어 있기 때문에 SN 값이 4이고 sp3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라고 하고, 자, 이 혼성 오비탈에 관해서는요,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요까지만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죠. 학생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주면은 10분에서 15분 또는 많이 걸리더라도 30분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서 들은 내용들, 그 중에 이해되는 부분만 넘어가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60쪽 아래쪽부터는 할로겐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원소를 할로겐 원소라고 하고 17쪽 원소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자를 한 개 얻는 그 성질을 우리는 전자친화도라고 하죠. 그래서 17쪽 원소는 전자친화도가 굉장히 큰 원소이고 17쪽에서 배우는 원소들 FCr, Br, I까지의 원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로 배우고 AT라고 하는 거 잘 안 배웁니다. 이건 아스타틴이라는데 실제로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AT라고 하는 아스타틴이라는 것은 동위원소의 종류가 많은데 저것들이 반감기가 약 8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시간만 지나면 AT가 100만 개가 있다가 반감기니까 절반만큼으로 줄어들죠. 50만 개. 또 8시간 지나면 50만 개에서 25만 개. 또 8시간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서 12만 5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에서 계속 이렇게 100번만 지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아스타틴은 우리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스타틴을 다루지 않고 일단 우리는 17종에서 FCl, Br, I에 대해서 다루죠.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같은 주기에 있는 왼쪽의 원소보다 핵의 양성자 수가 많고 핵의 양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자기 전자뿐만 아니라 남의 전자까지 끌어당겨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 되기 쉽습니다. 할로겐 원소라도 남의 전자를 두 개를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왜? 하나 딱 끌어당기면 전자 껍질이 이미 꽉 차버리죠. 또 두 번째 전자 끌어당기면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 핵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쉽고 그것에 의해서 할로겐 원소의 대부분의 성질은 나타납니다. 자, 할로겐 원소는 대표적으로 자기만 존재할 때
반응하지 않는 용기에다가 할로겐 원소를 넣으면은 호돈수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렇게 산소도 없고 수분도 없는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 F는 F2, Cl은 Cl2, Br은 Br2, I는 I2 이렇게 해서 표준 상태 1기압 25도씨 상태에서 할로겐 원소들은 각각이 이원자 분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F2하고 Cl2는요, 녹는점 끓는 점의 경량을 봤을 때 아직도 1기압 25도 상태에서 기체죠. Br2는 끓는 점이 59도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는 녹는 점이 114도니까 1기압 25도씨 상태인 표준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필기하실 분들은 FCl 옆에다가 기체라고 적고, 그 다음에 Br 옆에다가 액체, 그리고 요오드 옆에다가 고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것은 표준 상태, 즉 1기압 25도의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호돈수 물질 상태에서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할로겐 원소의 녹는 점, 끓는 점의 경량을 보니까 알칼리 금속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알칼리 금속 원소를 딱 보면은 리튬부터 시작해서 소디움, 포타슘, 루비늄으로 가면 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왜 낮아졌는가?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루비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17쪽 원소가 아니고 1쪽 알칼리 금속 원소입니다. 자, 루비늄으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크잖아요.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과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그 핵과 원자 전자는 인력이 작고 금속 결합력이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금속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결국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17쪽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7쪽 원소, F도 이원자 분자 상태, 브롬도 이원자 분자 상태, 요오드도 이원자 분자 상태,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염소도 이원자 분자 상태인데, 여기서는 2주기의 F2 분자하고 4주기 브롬 분자 사이만 생각해 볼까요? 설명은 똑같아요. 자,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를 보는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17쪽 원소 호돈수 물질 상태를 보면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요. 인력이 작죠. 이게 이 거리가 머니까 인력이 작고, 인력이 작으니까 이 전자와 핵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전자 밀도가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생각하면은 오른쪽이 부분적인 음성, 왼쪽이 부분적인 양성. 만약에 이 전자 밀도가 핵하고의 인력이 작아서 왼쪽으로 확 치우쳤다 생각하면 왼쪽이 부분적인 음성, 오른쪽이 부분적인 양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7쪽 원소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자기의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커집니다. 편극 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더 크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델타 마이너스와 상대편 델타 플러스 간의 인력이 커지겠죠. 주기가 작을 때는 전자밀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극 현상이 작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자체가 작아서 이렇게 정적 인력이 작아요. 그래서 17쪽 원소나 알칼리 금속이나 이 처음 설명하는 출발은 비슷하다 그러죠. 비슷한데 단지 알칼리 금속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에 이 거리가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금속 결합력이 작더라, 녹점이 낮더라, 끓는 점이 낮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17쪽 원소도 똑같이 주기가 크면 클수록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긴 멀어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인력이 작았더니 무슨 현상이 생기더라? 전자 밀도가 한 분자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이 편극 현상이 커져서 델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 자체가 커져가지고 이런 정전기적인 인력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분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에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할로겐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 반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도 전기 분해를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할로겐 원소를
이 F2, Cl2, 그리고 Br2, I2 형태로 얻고자 할 때 실험실적으로는 산화망간 플러스 4가인데 이것과 할로겐 원소 음이온의 반응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물질이 전자를 자기가 빼앗아서 스스로 환원돼요. 스스로 환원되는 것은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아서 그렇게 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죠. 산화제. 그래서 이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보다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는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2가로 바뀌었어요. 할로겐 원소는 전자를 뺏기면은 중성 원자가 됨과 동시에 이렇게 할로겐 원소의 이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이런 반응에 의해서 염화 이온도 염소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마 이온도 전자를 뺏기면서 브롬 분자로 바뀌어요. 요오드와 이온도 이 산화망간 4가하고 반응하면서 자기가 전자를 뺏기면서 요오드 분자로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은요. 플로라 이온에서 F2가 생성되는 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F2, 생성될 수 있는 F2가 산화망간보다 더 센 산화제예요. 항상 산화제 반응하는 거 보면은 더 센 거에서 약한 쪽으로 가는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F2 자체, 생성되는 F2가 어때요? 산화망간 4가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F2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반응으로 갔으면 같이 정반응 쪽으로 안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F2는 MnO2보다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가 없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분자. 할로겐은 전자를 얻어서 자기가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래서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할 때 자기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 금속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면 전자 1개 잃어서 플러스 1가, 알칼리 토금속이면 전자 2개 잃어서 플러스 2가, 그리고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는 전자를 3개 잃어서 플러스 3가가 되면서 할로겐 원소 마이너스 1가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할로겐 원소의 반응성을 보면은요, 여기 주기가 작을수록 F2로 가면 갈수록 커요. 이 반응성은 할로겐 원소의 전자 친화도가 아니라 전기 염성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F로 가면 갈수록 전기 염성도가 크죠? 그래서 F2가 Cl2나 Br2나 I2보다도 금속하고의 반응성이 훨씬 격렬하고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Cl2 그리고 요오드 분자가 제일 반응성이 작다라고 그러죠. 할로겐 원소는 심지어 수소 분자와도 반응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로겐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수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할로겐 원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할로겐화 수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클까요? F2가 반응성이 제일 크겠죠. F2, Cl2, Br2, I2 중에서 F2가 수소하고 반응하는 성질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로겐 원소 그리고 수소 분자가 반응해서 할로겐화 수소를 만들었는데 할로겐화 수소들은요, 전부 산으로 작용할 수 있죠. 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디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냐면은, 이렇게 주기가 큰 요오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고, 주기가 작은 HF 쪽이 더 약한 산이고, 실제로 HCl이나 HBr이나 HI는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되는 강산, 그리고 HF는 수용액 중에서 조금만 이온화되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1개, 또는 1000개 중에 1개 정도 조금만 이온화가 되는 약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HCl과 같은 강산은 유리를 못 녹이는데 HF와 같은 약산인데도 불구하고 HF는 어때요? 유리를 녹이죠. 그래서 왜 HF라고 하는 약산이 유리를 녹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HF가 유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 구조인 SiO2와 반응을 하는데 SiO2다라고 하면은 Si와 O 간의 공유 결합. 그다음에 O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와 또 공유 결합. 규소는 4군데 결합하죠. 14족 원소 공유 결합을 탄소처럼 4군데 하는데 산소 하나, 둘, 셋, 넷 공유 결합. 또 산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 2개와 공유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합이 무한대로 계속 이어지고 이때 Si와 O 간의 공유 결합보다 이 HF에는 F가 들어가서 결합합니다. HF가 있는 F가 들어가서 결합하면 이런 분자를 딱 생성하는데 이 결합이 어때요? 더 강한 결합. 더 강한 결합이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공유 결합하는 것은 비금속 원소들 간에 전기 염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산소의 전기 염성도 3.5입니다. 규소의 전기 염성도 1.8이에요.
F의 전기염 성도 4.0이죠. 교수의 전기염 성도 1.8이에요. 여기서는 전기염 성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1.7이죠. 여기서는 전기염 성도 차이가 얼마냐면은 2.2죠. 비금속 원소들 간의 결합에서 누가 더 강한 공유 결합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 장 첫 번째 섹션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강한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물론 SiO5도 굉장히 강한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공유 결합을 생성하는 SiF4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잘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로겐 분자 간의 반응에서는 누구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요? 예, F2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했죠. I2 쪽으로 갈수록 가장 반응성이 작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62쪽에 예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1쪽 알칼리 금속과 17쪽 할로겐 원소 및 그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기억의 내용을 볼까요? 포타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KO2가 생성됐어요. 이때 KO2에서 알칼리 금속은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산화수가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죠. 따라서 O2만큼이 마이너스 1가니까 산소 한 개당 몇 가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가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가인데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로 잘못 나와 있죠. 기억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니은 MnO2하고 할로겐 원소의 음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할로겐 원소의 분자를 얻으려고 할 때 누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 F2는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F2는 MnO2 플러스 4가보다는 훨씬 더 센 산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의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HX 할로겐 원소의 수소 화합물인데 요 수소 화합물의 수용액이 유리. 자, 유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SiO 간의 결합이고 가끔씩 Si 자리 대신에 소듐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 있는 거. 이것이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 구조고, 유리에서 Si와 O 간의 결합이 가장 많아요. 자, 이 Si와 O 간의 결합보다 HF를 넣게 되면은 Si와 F 간의 더 강한 공유 결합이 생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산인 HCl이나 HBr이나 HI도 유리를 거의 못 녹이는데 HF는 어때요? 유리를 잘 녹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HF가 되면은 이 유리를 잘 녹일 수 있다. 즉 SiO2를 녹여서 F4라고 하는 물질을 잘 생성할 수가 있죠. 여기에 X에 들어갈 것이 F라고 하는 원소가 맞습니다. 디귿의 설명이 옳죠. 자, 니은의 경우에는 F2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도 틀렸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요, 기억과 니은이 틀렸어요. MnO2는 이 플로라 이온과 반응에서는 F2를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기억 니은 틀리고, T가만 옳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T가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63쪽을 보면은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18쪽 원소를 영족 기체라고도 하고, 이 영족 기체들은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지논, 라돈으로 구성되어 있고, Xe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지논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해석할 때는 크세논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핵의 양성자 수가 많죠. 핵의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자기 전자를 세게 움켜쥐고 있어요. 따라서 누가 전자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잘 뺏기지를 않죠. 그러므로 자기가 양이온이 되기도 어려워요. 즉 산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요. 전자 껍질이 꽉 차 있다. 예를 들어서 네온이다 라고 하면은요, 10번 원소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더 이상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있지도 않았던 어디에 전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들어오면 이 전자는 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인력이 작으니까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을 수도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8쪽 원소는
남의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체나도가 너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자체나도 너무 작아서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로 되는 환원되는 반응도 안 일어나죠. 항상 그냥 중성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결합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자 껍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도 안 되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도 할 수 없는 것이 18족 원소. 그러므로 18족 원소는 중성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를 하죠. 실제로 자연계에서 이 18족 원소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공기 중에서 발견되는데 공기 중에 이 18족 원소들이 밀양이나마 다 존재를 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으냐면은 공기 중에서 아르곤을 볼까요? 아르곤을 봤더니 공기 중에서 부피 100분율로 봤을 때 거의 1% 가까이 돼요. 약 0.93%죠. 아르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네온이 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밑에 보니까 크립톤하고 헬륨이 굉장히 조금 있고 이 크세논, 지논은 아주 적어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라돈은 공기 중에 있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집을 지을 때 화강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석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암석들에서 라돈이라는 원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암석들에 원래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라돈이라고 하는 원소를 내게 되고 그 라돈 자체도 또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사람이 숨을 쉬면서 마시게 되면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내게 되고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라돈이라는 원소가 이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이라도 대기 오염이 없는 시골에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거? 집 안에 창을 자주 열어가지고 공기 소통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에 살아도 집을 짓는 재료 속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라돈이 나와요. 그 라돈 자체가 또 방사성 동위원소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아무리 좋은 곳에 사시든 나쁜 곳에 사시든 간에 항상 이 창문을 자주 여시고 문을 자주 여셔가지고 공기 소통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시기로 하시고.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서 꽤 많구나. 사실 공기 속에서 존재하는 기체 성분을 보면요. 질소가 약 80% 정도니까 제일 많죠.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약 20%.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요? 이산화탄소하고 H2를 제외하고는 아르곤이 그 다음으로 많답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생각보다는 꽤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르곤과 같은 18족 원소는 자기들이 다른 것과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물질들은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비활성 조건으로 만들려고 할 때 채워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비활성 기체 중에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은 정말 화학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은 이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산소나 수분을 몰아내고 뭔가 이 1기압 정도로 채우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비활성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립톤이나 지논 같은 경우는요, 주기가 비교적 크죠. 자, 주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자 껍질 수가 많고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따라서 그 원자가 전자를 그나마 잃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립톤이나 지논 같은 것들은 누구하고 반응하냐면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전기음성도 가장 큰 원소가 F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그래서 F2O2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지논이라고 하는 원소와 F2와 반응하는 경우인데 F는요, 절대적인 산화수 나타납니다. 화합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항상 플러스 1가죠. 알칼리 토금속 항상 플러스 2가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항상 플러스 3가죠. F는 항상 마이너스 1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F가 마이너스 1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2가. 따라서 진원이 여기서는 플러스 2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F 마이너스 1가, 4개만큼 마이너스 4가. 따라서 진원은 플러스 4가. 또 세 번째 물질은 F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니까 진원이 몇 가입니까?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진원이 F2와 1대1로 결합했느냐, 1대2로 결합했느냐, 1대3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이 진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구조는요, 선형 구조예요.
두 번째 XAF4의 구조는 평면 사각형 형태예요. 세 번째 XAF6의 구조에서는 XA가 F와 공유 결합하는데 전자 한 개 쓰고 난 다음에, 물론 공유 결합할 때 F도 전자내죠. 전자가 두 개 남아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전자쌍 간의 반발 원리에 따라서 정팔면체 구조가 될 텐데,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것들이 휘어져서 사실 이것은 팔면체 구조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많이 찌그러진 팔면체 구조 또는 아주 많이 찌그러진 오각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구조를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로겐 원소는 항상 1원자 상태로 존재하죠. 1원자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굉장히 작아요. 더 이상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나마 헬륨부터 시작해서 이 라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자체의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면 어때요? 다른 원자들하고의 정전기 인력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녹점이나 끓는 점이 주기가 클수록 높긴 높은데,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모두 어때요? 0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18종 원소들은요, 표준 상태, 1기압 25도지 상태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존재합니까? 기체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장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